예. 안녕하십니까. 2012년 10월 13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 남았냐면, 이거 안 썼네, 제가. 며칠 남았죠? 제가 일부러 하나 빼놨는데, 예? 134일 남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가면 중간에 자릿수가 바뀝니다. 120단위로. 그 다음 주에 가면 110단위로 바뀌게 돼요. 계속 이렇게 순간적으로 금방금방 바뀝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걸 빈자리를 써놓으면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그 수업이 끝나고 출장을 갔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갔다 오니까 일주일이 진짜 금방 지나가 있다는 얘기죠. 어제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다시 강의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번에 배웠던 건데도 저도 가물가물하다는 얘기죠. 오늘 오전에 제가 그 두 분의 시험지를 채점을 해드리면서 서로 이제 장단점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다른 분들도 한번 같이 좀 들어보시는 걸 또 좋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이 답안지를 하신 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쓰면 좋을지 그런 아이디어를 배우실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어떤 거든지 상관없으니까 자기가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설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본인이 좀 잘 못하더라도 가져와서 한번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저번에 이제 5장의 송정 특성에 대해서 배우셨죠? 이제 좀 다른 분야입니다, 이제는. 4장하고 5장하고는 좀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장하고 7장, 8장은 또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중성점 접지 방식이 7장의 고장 계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그 고장 전류 계산할 때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유도장애 부분이 나오는데요. 유도장애 부분도 이제 조금 혼돈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문제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 5가지 문제가 어떤 부분이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가 4가지가 있죠. 보통 뭐죠? 1번, 2번, 3번, 4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불러보시죠. 예, 직접 접지. 또 저항 접지. 예, 소어레이터 접지. 예, 비접지. 이렇게 4가지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접지 방식이 뭐냐? 접지가 왜 필요하냐? 접지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뒤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또 배우실 수 있고요. 요거는 뭐냐? 개통 접지입니다. 개통. 변압기의 접지라는 얘기입니다. 변압기 접지. 그 외에 피레기에 대한 접지가 있을 수도 있고 통신에 관련된 접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력계통공학 아니면 송배전공학 쪽에서는 이런 개통 접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배웁니다. 그 외에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발변전소의 접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변전소를 설계할 때 변전소의 그라운드에 대한 접지 저항을 2옴 이하로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 예?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그 특성도 검토를 해야 되고 지락전류도 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접촉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폭전압에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그라운드 포텐셜 릴레이 라이즈를 올려주지 않는 선에서 계산을 하는 그런 절차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도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25점짜리로 문제로 나옵니다. 한 2년 전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느냐? 그럼 각각들에 대한 그 장단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키워드를 보시면 절, 과, 보, 건, 통, 지로 저는 외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바꿔서 배웁니다. 절연 레벨, 예? 보호 계전기 동작. 이건 과전압이 될 수도 있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건전상의 이상전압 상승하고 관련된 부분이지, 제가 그건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락전류하고 관련된 부분이겠죠. 나중에 보시면 전압하고, 그러니까 나눠지는 게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게
보게 됩니다. 전압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절연 레벨이 상승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전압이라든가, 이 과전압이 이게, 과전압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건전상의 이상전압. 지락이 나면은, 예를 들어, P는 뭐, 3VI가 될 수도 있고요. VI가 될 수도 있고, 루트 3VI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보내주는 송전 전력은 동일하죠. 근데, 어떻게 되죠? 지락이 나면 전류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전압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지락 전류가 이제 작았을 때는 거꾸로 이제 전압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압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 전류에 따라서 전압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올라갔냐, 뭐 1.3배까지 올라갔냐, 아니면 루트 3배까지 올라갔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계통에 대한 절연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전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류가 크죠. 그럼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하겠죠. 전류가 작으면 보호계정기 동작이 잘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 4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락전류가 크면은 유도장애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따가 그 유도장애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또 정리를 해서 같이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락전류가 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압이 올라가느냐, 전류가 크느냐에 따라 보호계정기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기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로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른 사람의 이제 제가 오늘은 좀 키워드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왜? 아침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지를 가지고 그 답안지를 정리하는 요령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썼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 사람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답안지를 쓰는 걸, 이걸 애우는 부분들은, 이거는 지금 애운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쓸 수가 있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지금 얘가 절과 복원 통지. 제가 이렇게 애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붙이는 부분들은 이거는 암기를 해가지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얘는 전압하고 전류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써야지. 근데 절과 복원 통지가 나오면 거기에다 절연 레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들은 애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애우는 건데 이 다음부터는 애운 게 아니라 이해된 걸로 써나간다는 얘기죠. 왜? 하나 케이스만, 요 4개 케이스가 있는데, 한 개 케이스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거나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쓸 거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접 접지 안에서도 유효 접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유효 접지의 의미가 뭔지. 접지 개수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건전상에 지락이 났을 때 이상전압 상승이 1.3배 이하로 제한하는 것, 아니면 접지 개수가 0.75배, 0.80%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75%냐 80%냐 이런 것들은 의미는 바로 1.3배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따가 내용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효접지라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 건전상의 이상전압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비접지 같은 경우는 건전상의 이상전압이 나중에 보시면 루트 3배까지 올라갑니다. 사고 나면. 루트 3배라는 건 1.73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계산할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친전압, 면은 뭐가 있다? 2가지가 있죠. 기준전압하고. 또 뭐가 있죠? 최고전압. 이거 1장에 배우셨죠? 이 최고전압을 넘어가는 부분이 된다 이거죠. 그럼 기기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가겠죠. 공칭전압이 얼마죠? 6 나누기 1.1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든가. 예? 거기다 최고전압은 거기다가 1.2를 곱한 게 최고전압이죠. 최고전압 같은 거 우리가 6.9kV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거를 1.15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죠? 발성 교전을 하다 보니까 이 6.6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154를 합니다. 3, 4, 5를 합니다. 7, 6을 한다는 얘기죠. 요 3개에 대한 것들을 아셔야죠. 그럼 요게 어떻게 되죠? 169kV 해가지고 보통 170kV GIS가 나오죠, 이렇게. 3, 4, 5 같은 거 계산하게 되면 362kV가 나오죠. 765 같은 거 계산하면, 딱 800이 나옵니다. 800kV. 그래서 이런 전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이것들을 아셔야 되냐면 나중에 이 기준전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왜? 이 기준 전압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나오는데 원래 이게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 이상전압 쪽에서 나오는 바로 절연협조. 절연협조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예를 들어 단절연. 단하고 이제 똑같은 게 뭐죠? 균등절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전절연. 또 예, 저감절연. 이거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똑같은 얘는 디귿 이렇게 외워주시고 얘는 지읒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 그러죠. 예? 이게 이제 좀 헷갈려지시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이게 뭐냐 유효접지를 가지고 나누는 부분이 있고요. 유효접지냐 비유효접지냐를 가지고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1단이나 이 저감절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그걸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유효접지, 비유효접지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BIL이 나온다.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이 나오는데 그게 예를 들어 지금 154 같은 경우 1.1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기준으로 저기 나누기 위해서는 1.1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140kV가 나오죠? 이 140kV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BIL이 뭐냐면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기준, 충격, 절연, 강도입니다. 기준에 대한 충격이 들어왔을 때 기준이 뭐냐? 이 140kV다 이거죠. 왜? 154를 1.1로 나눴으니까 140kV에 어떤 충격이 들어왔을 때 얘가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계산하는데 보통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5E 플러스 50kV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가 뭐죠? 요겁니다. 기준.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140 곱하기 5는 600이죠. 600 플러스 50은 650입니다. 650kV가 바로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변압기 같은 경우 이게 뭐라고 그랬죠? 선. 이게 뭐죠? B. 얘가 T, L. 154kV의 경우 여기 얼마죠? 860. 이게 얼마죠? 750. 여기는 650. 여기는 460. 예? 이렇게 1367, 1175, 1050, 725.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죠. 769까지 더 외우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일단 옛날 거로 써주셔도 채점자들이 옛날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수치가 약간 틀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얘가 뭐냐? 선로에 대한 애자. 얘는 B니까 CB. 얘는 T 뭐죠? TR. L 뭐죠? LA. 피레기. 이렇게 이제 하나를 선비 TL만 외워가지고 860, 750, 650, 460은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였죠? 650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3, 4, 5라고 그랬죠? 3, 4, 5 계산을 해볼까요? 3, 4, 5도 계산하면 3, 4, 5 나누기 1.2를 하면은 이게 지금 330이 나온 거예요? 330이죠. 330에다가 곱하기 5를 하라면서요. 300인가요? 예를 들어. 300이다. 300 곱하기 5를 하면 어떻게 되죠? 1500이 나오죠. 1500. 거기다가 50을 대가지고 155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 4, 5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서 3, 4, 5 같은 건 어떻게 되죠? 2단 저감을 하죠. 기준을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해서. 1000kV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 요거는 1단 저감시. 얼마씩? 100kV씩 저감이 된다. 얘는 1단 저감시 1000kV까지. 얘는 250kV가 된다.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죠? 1550에서 2단 저감을 하면 500을 빼주면 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50 곱하기 2는 500이죠. 그럼 1단 저감하고 2단 저감하면 1050kV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TR이 1050kV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1단 저감을 했다. 여기가 750에서 100을 빼면은 650이 나오지 않습니까? 1단 저감을 하니까. 그래서 650이 여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또.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단 저감을 하냐, 2단 저감을 하냐에 따라서 요 기준 같은 것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뒤에 또 나오지만은 간단하게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간단하게 또 비교를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의미는 뭐냐? 바로 유효엽지는 일선지락 시에 대지전압 상승이 뭐라고 1.3배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의미는. 그 다음 조건은 나중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데, 외우기 쉬운 게 0하고, 난 잘 모르겠어. 1. 그 다음에 0하고, 나는 3. 이거는 외우실 수 있죠. 1하고 3. 근데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이게. 밑에가 뭐였지? X1. 예? 밑에는 다 X1입니다. X1. 왜냐면 이거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가로등 위에, 여기 전봇대 위에 이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1이 밑에 있고, 여기 위에 제로가 있다, 이거죠, 제로. 근데 이제 뭐 어떤 제로가 있냐. 얘는 작으니까, R하고 보시면은 X가 항상 크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작으니까, 얘는 R0, 얘는 크니까 X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재들을 또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왜냐면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오늘 이 내용만 한 4번 정도는 보여줄 겁니다. 4번, 4, 5번 정도. 중요하니까. 제가 4, 5번 정도 설명을 드리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넘어가는 과정이 앞에서 설명이 안 되더라도 뒤에서 다시 설명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 1.3배가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요게 뭐냐? 1.3배입니다. 전압 상승이 1.3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요게 지금 요겁니다. 0에서 1이라는 게 얘가 x1분의 r0가 0일 때는 요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x1분의 r0가 1일 때 이런 곡선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 축이 뭐냐? 여기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x1분의 x0가 1, 2, 3. 요 3이 됐을 때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이 1.3배 이하를 넘어가지 않는다. 요 영역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 수식으로. 그냥. 왜냐면 얘 조건이 0일 때하고 1일 때인데 그 사이에 있을 때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제 왜 이 음수분은 빼고 실수분만 봤을 때 요 조건 내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그림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요거 이따가 그 다른 자료에 보시면은 얘가 1.5일 때, 뭐 2일 때 가지고 그림이 좀 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1.3배를 넘어간다는 얘기죠. 요 이후는 1.3배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1.3배가까지 되는 부분이 요 조건 사이에서만 만족하면 요 영역 안에 들어오니까 만족을 한다. 이 내용을 쓰는 겁니다. 조건은. 장점은, 장단점을 설명해라. 저는 이걸 유효접지 같은 건 보선변피 계율충차로 외웠는데 보선변피 이게 장점, 단점, 계율충차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여러분 외우시기 나름입니다.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하다. 왜? 유효접지니까 직접 접지 아닙니까? 직접 접지다 보니까 지락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럼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하다. 예? 변압기 가격이 싸진다. 또 뭐 피레기를 설치해야 된다. 선로 이게 뭐지? 선로의 절연이 예?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이건 단점은 전류가 크니까 충격이 커질 거 아닙니까? 계통에 미치는 충격이 이런 것들은 지금 전류가 크다 보니까 생기는 장점들이고요.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하다든가 아니면 전류가 크니까 어떻게 되죠? 전압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가 올라가면 뭐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전류가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죠. 전류가 올라갔으니까 그거로 인한 피해가 뭐가 있을까? 계통에 주는 충격이 크다 아니면 계통에 대한 안정도가 저하된다. 전류에 의해서. 그 전류가 크게 흐르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어떤 자기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그게 바로 유도장애다 이거죠. 어떤 유도장애다? 어떤 유도장애죠? 유도장애 종류 이따가 3가지 나오는데 어떤 유도장애가 있죠? 첫 번째 무슨 유도장애? 정전. 2번째 전자. 3번째 고주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유도장애는 뭘까요?
전자유도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는 게 정전유도장애하고 전자유도장애에 대한 부분이 헷갈려집니다. 정전유도장애는 정전이니까 정전용량에 의해서 기인한 겁니다. 전자유도장애는 뭐라고요? 인덕턴스에 기인한 겁니다. 근데 이 뭐하고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이게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자 부분은 이제 인덕턴스에 의해서 되는데 얘는 평상시 때가 문제가 되고요. 얘는 사고시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뭐죠? 전류가 흐르는 거는 사고시죠. 사고시 때 문제가 되는 건 요거는 전자유도장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이 나오니까 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충격. 기계지는 충격이 커진다. 그러니까 차단 용량이 커진다. 이런 식으로 차단 용량이 증대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내용을 보이고 다시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따가 가서 또 반복 또 해드립니다. 왜냐면 교재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중성점 요걸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 잔류전압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단점. 유입지의 조건은 거의 5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꼭. 5년에 한 번씩은 꼭꼭 나왔습니다. 25점짜리로 한 4년에 한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지 한 3, 4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성점 잔류전압. 중성점 잔류전압이 뭐죠? 중성점에 전압이 생긴다. 그러면 이걸 딱 생각하는 게 접지. 뭐였죠? 지금 중성점 접지 방식 아닙니까? 이 장애에 대한 대응이. 이게 중성점에 왜 전압이 생길까요? 접지를 하면 전압이 안 생기는데. 얘는 접지를 하지 않았을 때, 삼상 송전선이 있는데, 삼상 송전선에 접지를 하지 않았을 때, 여기 잔류, 남아있는 전압이다 이거죠. 그래서 접지를 하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접지를 하기 위해서 C의 유기전압하고 똑같죠? C의 왜 유기 전압이 됐는데 그 전압을 줄여주기 어떻게 되죠? 한쪽에다 접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압이. 편단 접지, 그리고 양단 접지, 그리고 크로스본드 접지. 앞에서 다 배웠죠? 교락 접지, 교락 비접지. 교락 접지는 피레기 2개 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피레기 2개에다 접지하는 거. 교락 비접지는 피레기를 하나만 써가지고 접지를 하지 않는 거. 크로스본드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접지는 하지 않는 게 교락 비접지고요. 예? 이런 내용들을 이제 딱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혼돈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중성점 잔류전압은 중성점을, 그러니까 중성점 잔류전압이 나오면 얘는 영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가 딱. 영가. 왜? 정전 용량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정전 용량에 이 기인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영가를 시켜서 정전 용량을 균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중성점 잔류전압이 나오면 항상 케이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요 정도로 하시고요. 왜냐면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니까 요거에 비해서는. 예, 혼돈을 하시지 말라고. 왜 혼돈을 하냐면 얘하고 유도장애, 정전 유도장, 정전 유도장애하고 헷갈려 하십니다. 유도장애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요? 첫 번째, 정전 유도장애. 두 번째, 전자 유도장애. 세 번째, 고조파 유도장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성점 잔류전압 영가하고 정전 유도장애하고 혼돈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는 전력선과 통신선 상호 간에 뭐에 기인한다? 상호 정전 용량에 기인한다. 정전 유도니까 정전 용량. C성분이야 이거죠, 정전. 전자. 뭐죠? L성분이죠. L성분이니까 뭐가 인덕턴스에 기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유도장애 종류 특성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보면 유도장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딱 유도장애 종류는 이와 같이 있다. 그리고 이제 특성, 그리고 이제 정전 유도장애에 대한 특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가 2번 정전 유도장애 특성과 방지 대책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 가로고 정전 유도의 정의, 특성, 3번 방지 대책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이 사이에다 이렇게 또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 답안지를 또 보실 거니까 흐름만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전 유도 장애에서는 중성전 잔류전압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나중에 보시면 수식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CA-CB 플러스 CB-CC 플러스 CC-CA 이렇게 루트를 씌우고 이 밑에다가 뭘 쓰죠? CA 플러스 CB 플러스 CC 곱하기 이 뒤에가 중요한데 대지전압이네요. 얘는 왜? 접지가 됐으니까 항상 접지되어 있는 부분까지 보여야 되는 게 V를 보는 게 아니라요. 여기 대지전압 루트 3을 본다는 거.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나중에 하면 이런 전압들에 대한 것들이 좀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식이 어떤 계산식이죠? 예? 예? 이게 잔류전압 계산식입니다. 그러면은 정전유도장애 계산식은 어떻게 되죠? 뭐만 추가하면 되죠? 예? 여기 이제 CS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혼돈이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디 책에는 이걸 C2라고 표기를 한 책들도 있고요. 근데 이걸 딱 하기 전에 이제 이게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 어떤 그림? R상, S상, T상. 그리고 이게 뭐지? 통신선.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CS라는 얘기죠. 아까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됐죠? 접지가 안 됐죠? 중성점 잔류전압은 뭐라고요? 중성점에 접지가 되지 않았어요. 접지가 되지 않았던 건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없으니까 상호 정정 용량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에 대한 부분은 상호 정정 용량이니까 있겠죠. 예? 여기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수식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가서는 뭐냐? 어떻게? 정전 유저량인데 뭐라고요? 전력선과 통신선, 상호 간에 통신선이 있다 보니까 통신선이 대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통신선 접지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이 여기 추가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혼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성장 잔류전압에 대한 수식을 딱 유도를 하시면은 얘는 요거 하나만 더 들어가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그럼 정전 유도 장애가 끝났습니다. 전자 유도 장애는. 이제 전자 유도 장애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바로 요 뒤에 있는 5번의 차폐선에 대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전 유도 장애에서는 뭐냐? 차폐선에 대한 의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전 용량이죠. 예? 전자 유도 장애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죠? R상, S상, T상이 있고 이렇게 땅이 있다. 뭐 지락이 났다. 그럼 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이런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서 그 전류에서 지락 전류가 크다 보니까 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 5km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수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카슨 폴락잭의 시에 의해 가지고 뭐 이렇게 케이블이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 거리 요걸 나눠가지고 여기 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그림이 뭐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 거리를 5km까지도 본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다? 사대문 안에는 직접 접지로 안 돼 있죠. 비접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대문 안에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그 보완되는 설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직접 접지를 해놨다가는 한쪽에 어디 사고가 났다. 그럼 사고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돼가지고 몇 킬로미터까지? 5km라고 그러면 그 사대문 안에 다 해당되겠죠. 중요한 설비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비접지로 22kV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도. 사고가 나더라도 영향을 적게 미치기 위해서. 최근에는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얘는 어디? 정전유도는 평상시. 전자유도는 사고시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또 보시면 정상시하고 또 사고시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뭐 단선 사고라든가 개폐기가 뭐 접촉이 삼상 동시 개폐 불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된다는 거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차폐선은 여기 이제 차폐선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간단한 개념으로 전력선이 있습니다. 전력선이 있으면 뭐 주변에 뭐 전류 흐르면 어떤 영향이 미친다고 그랬죠? 예? 통신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폐선이 있습니다. 차폐선이 해가지고 이렇게 접지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이제 딱 그리고 하나 색깔을 더 가져와서 나중에 보시면 얘가 이제 차폐선의 임피던스 ZS라고 하고 여기를 Z1이라고 하고 여기를 Z2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1하고 S니까 Z1S가 되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Z2하고 S가니까 Z2S가 됩니다. 그냥 여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Z1하고 Z2니까 Z12가 됩니다. 그 상호의 임피던스에 따라서 어떻게 전류의 크기가 틀려지고 거기에 대한 영향이 틀려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전력선에 사고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 전류가 이렇게 많이 흐르겠죠. 많이 흐르면은 그거에서 영향이 미치겠죠.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영향을 미치면 이제 반대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여기도 반대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예? 근데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그거에 의해서 또 이쪽으로 영향을 또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이걸 반대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쪽에 전력선에서 차폐선이 가까운 쪽에 갔을 때 얘가 이 파란색에 대한 힘이 커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파란색에 대한 힘이 커지면 거꾸로 파란색에 대한 힘이 여기도 크게 맺힐 테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빨간색이 오는 크기하고 파란색이 오는 크기하고 거의 상쇄될 거 아닙니까? 여기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그래서 차폐선에 대한 임피던스를 작게 하고 임피던스가 작으면은 여기 영향을 잘 받으니까 잘 받아가지고 전류를 많이 흘려줄 수가 있으니까 임피던스가 작다는 건 전류를 많이 흘려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전류가 많이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다시 유도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 통신선에 유도되는 유도 장애를 저감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차폐선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차폐선의 효과인데 이거를 이렇게 전력선과 통신선과 차폐선에 대한 그 케이블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이제 또 다른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통신선이 있으면은 통신선은 이제 외부에 외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폐가. 그렇다 보니까 이 차폐 케이블과 전력선 간을 이렇게 보는 그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으로 해가지고 차폐 개수가 뭔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1 Z, 제가 이게 1,2분의 ZS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 차폐 개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따가 뒤에서 나올 겁니다.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다 암기를 못해가지고. 이따 가서 한번 다시 또 보시자는 얘기죠. 개념은 이겁니다, 개념은.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나중에 잊어먹지가 않는 겁니다. 요게 가까우면은 얘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영향이 흘리니까 얘가 반대 방향으로 영향이 생기고, 이걸로 흐르면 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냐. 그럼 이 전력선에서 빨간색으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얘에 의해서 파란색 전류하고 이쪽에서 생기는 빨간색 전류가 마주치다 보니까 통신선에는 어떤 유도되는 전류가 없으니까 통신선에 장애가 적게 발생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차폐선을 전력선에 가깝게 설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차폐선이 뭐라고요? 가공지선이 되죠. 철탑 위에 가공지선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차폐선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피레기 쪽으로서 치는 뇌를 방지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유도장애를 방지를 해주는 차폐선 역할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안에 통신선으로 쓰기 위해서는 OPGW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폐선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들을 또 살펴보게 되십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기본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약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어디냐? 중성점 목적 절, 가, 보, 원, 통지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이따가 살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연 레벨, 과전압, 보호계전기, 건전상의 전압 상승,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라든가 지락전류라든가 유해접지가 뭔지 간단하게 교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서에서는 중성점 접지 방식 종류, 비접지에 대한 장단점,
여기 보시면은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리액터 접지. 이 네 가지가 이제 중성점 접지 방식 네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소리액터는 절대 부족 보상을 하면 안 됩니다. 과보상을 해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따가 나옵니다. 부족 보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과보상을 하는데 얼마나 과보상을 하냐. 한 10에서 20% 정도 과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보상을 한다는 건 그만큼 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내 전압을 좀 하게끔 된다. 그래서 부족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고주파 쪽에 콘덴서, 고주파가 그 콘덴서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주파에서 콘덴서가 소선되지 않게끔 하려면 오고주파에 대해서 소선되지 않게끔 그 공진점이 4%가 아닌 6%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줍니다. 왜?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그 수치부터 올려놓으면 늘어나는데 4%에서 밑으로 낮춰놓으면 이게 올라가다가 공진점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점을 지나가지 않게끔 아예 공진점보다 위로 올려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공진이 되지 않게끔. 자, 그리고 변압기 단절연, 전절연, 저감절연, 균등절연, 비하의 절연협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은 이게 지읒으로 배우셔도 되고요. 단절연하고 균등절연은 디귿이 있으니까 디귿으로 애워주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유효접지나 비유효접지냐를 가지고 묻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저도 헷갈리네. 좀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중성점 잔류전압. 아까 중성점 잔류전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영가가 불충분해서. 그러니까 중성점 잔류전압이 나오면 무조건 영가를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도 상태에서는 삼상 동기 개폐 불가. 이것도 이제 영가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전 용량이 틀어지는 겁니다. 중성점 잔류전압은 정전 용량. 그러다 보니까 유도장애, 정전 유도장애가 혼돈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다? 중성점 잔류전압은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전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전 유도장애는 통신선에 접지가 돼 있습니다. 접지가 돼 있는 것처럼 그림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단선사고 발생, 잔류전압의 발생은 각상 대지정정 용량의 불평형에 기인한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CA가 있고 CC가 없죠. 아니 CS가. 근데 유도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 똑같은데 요거 C2만 있죠. 요 차이란 얘기입니다. 요거만 알면 요거는 그냥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유도장애 종류는 뭐가 있다? 정전 유도장애, 전자 유도장애, 고주파 유도장애. 정전 유도장애는 뭐라고요? 전력선과 통신선 상호의 정전 용량. 전자 유도장애는 뭐라고요? 전력선과 통신선의 상호의 인덕턴스. 근데 얘는 뭐 어떤 때 문제가 된다고? 얘는 평상시 때 문제가 되고, 얘는 어떤 때 문제가 된다고? 지락사고 시 문제가 된다고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애워두셔야지만 됩니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대지전압에 비례한다. 얘는 이 수식이 나옵니다. 정전 유도장애는 잔류전압하고 똑같은 수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전자 유도장애에서는 EM은 -J 오메가 L 3I0. 이게 IG입니다. 지락전류. 왜? 지락사고 시 문제가 된다면서요. 지락전류 IG는 3I0니까. 거기에 관련된 상호 인덕턴스 L, 상호 인덕턴스 M하고 L에 대한 계산식은 실험식을 사용한다. 근데 5km까지도 고려한다. 유도전압 제한값은 인체 위험 60V, 송전선 650V, 15V, 기기 오동작 15V, 그리고 이제 케이블에 대한 시스 유기전압은 전력선 안에서는 50V, 바깥에서는 100V 이런 식으로 전압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좀 혼돈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765kV 같은 거 가면은 전압이 이제 유도가 되죠. 그런 부분을 지상 1m에서 몇 볼트까지 이렇게 제한을 한다 이런 것들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65 같은 거 보실 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도장애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이 뭐가 있대요? 차폐선을 쓴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이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지 차폐 개수가 1 ZS는 밑에 들어가죠? ZS하고 Z1, 2하고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차폐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차폐선에 대한 영향이니까. 그리고 Z1, 2는 상호 간에, 이걸 보고 이제 딱 외우실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외워주시죠, 이거죠.
여기에 뭐라고요? 자, 전력선. 이건 차폐선. 여기는 통신선. 그럼 요거 자체에 대한 부분하고, 요거에 의한 부분이 이 밑에가 된다. 그럼 여기 윗부분은 어떻게 될까? 얘하고 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나중에. 왜 이게 이쪽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도장에 대한 영향이 뭐냐면 얘에 대한 크기가 문제가 되고 얘가 얼마나 이쪽에 가깝게 있는 요 자체의 임피던스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 두 개가 밑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을 줄여주겠죠? 이게 작아지면, 이게 작고 요게 작아지면은 전체에 대한 영향은 작아지니까 여기서 이 밑에 대한 개수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커지겠죠? 전체가. 커지게 된다는 얘 자체가 다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면 이 수식이 그냥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1-ZS분의 Z12분의 Z1S, Z2S. S라는 건 차폐선에 대한 자기 임피던스라는 얘기입니다. 그 Z1은 위에, Z2는 밑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외워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진행파,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이상전압의 반사투가 파, 입사파, 반사파, 투가파도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지선은 OPGW가 나온다.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항상 첫째 시간은 제가 그 요약 부분을 설명드리니까 다른 이제 키워드들을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저한테 수업을 받으신 분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 교재를 그냥 워드 작업을 한 겁니다.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게 되실 텐데 변압기 중성점 4가지 나열하고, 예? 4가지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비접지 방식에서 중성점. 여기 보시면 절가보건 통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연 레벨, 과도 안 정도죠. 예? 보호계정기 동제, 건전상의 이상전압, 절가보건,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 지락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비접지 쪽에서는 지락사고 시에 건전상의 전압이 1.73배로 커진다고 그랬죠. 지락전류는 작죠, 비접지에서는. 요 하나만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절가보건 통지로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그렇게 외웠다는 얘기고, 이 뒤에 답안지를, 다른 키워드를 보시면 그분은 또 다른 식으로 외웠습니다. 하나만 보자 이거죠. 비접지하고 직접접지만 이렇게. 비교를 하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 지락사고 시, 비접지는 건전상의 전압이 1.73배까지 커집니다. 직접접지는 뭐라고요? 1.3배밖에 안 됩니다. 작죠? 근데 지락전류는 작죠, 얘가. 왜 얘가 커졌으니까 얘는 작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1.73배까지 커졌으니까. 얘는 작아졌으니까 얘는 더 커지겠죠.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직접 접지 됐으니까. 이런 내용은 이해하실 거고. 통신선의 유도장애는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유도장애도 작을 거 아닙니까? 지락전류가 크니까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도 클 거 아닙니까? 보호계정기 동작.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동작하기 곤란하겠죠. 지락전류가 크니까 동작하기 좋겠죠. 이런 식으로. 과단 정도. 얘는 좋죠. 전류가 작으니까. 얘는 나쁘죠. 전류가 커지니까. 절연 레벨 경감. 얘는 뭐 전압 상승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절연 레벨 경감이 안 되죠. 얘는 전압 상승이 작죠. 1.3배밖에 안 되죠. 그럼 절연 레벨을 경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작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걸 가지고 나머지도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고저항 접지다 그러면 저항값이 조금 커졌으니까 직접 접지하고 비접지의 중간이 이제 저항 접지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소리액터도 그 내용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나머지를 또 써주실 수 있다. 뒤에 내용에서 다시 또 나올 겁니다. 장점과 단점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 결론. 중성점 비접지 방식의 특성, 요약, 장점, 단점 그림 그려주시고 이게 교재에 있는 걸 그냥 쓴 겁니다. 이따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다 워드 작업을 하신 거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다. 이런 거 합조도 아까 보시면은 공진, 과보상, 부족보상인데 소리액트 탭은 절대로 부족보상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앞에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실 겁니다. 용량 선정하는 방법, 장단점, 계속 지금 아까 그 표, 절가보건 통지의 그 표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겁니다, 지금. 유해접지의 의미가 뭐라고요? 일선지락 고장시, 건전상의 대지전압 상승이 평상시 대지전압의 1.3배고, 뭐라고요? 성간전압의 75%. 이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대지전압의 1.3배하고 성간전압의 75%는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간전압의 80%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그 두 가지가 똑같은 거고, 그 이하가 되게끔 뭐라고요? 접지정을 조절해서 접지하는 방식을 유효접지라고 한다. 유효접지의 조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일산지락전리니까. 요 다음에 이제 또 나옵니다. 이따 교재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 외우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B하고 C 부분, 일산지락 부분만. 예?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건 뭐냐? VB 나누기 VA죠, 요게. 일산지락 시의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니까 얘가 지락이 낮다. A상이 지락이 낮다. 그러면 이제 B상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 B상 기준으로. 그걸 A상 기준으로 이제 본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 수식에서 요거를 없애버리면 요 수식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요 수식이. 요쪽으로. 그대로 가는데 요거를 이제 변수를 Z0하고 Z1을 이제 요렇게 R0 플러스 ZX로 놓고 여기 부분을 요거를 투입하고 Z1하고 Z2를 여기를 이렇게 투입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요게 나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럼 그거를 이제 또 통분을 해야 되겠죠. 이 안에다 또 통분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나중에 이 1하고 2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X분의 R0 또 X분의 X0는 배우셨죠? 그거에 대한 조건이 이 수식에다 이제 수치를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와 같이 조건이 나오더라. 그게 유효접지의 조건이다. 그럼 유효접지의 조건을 설명하려면 이 수식이 나와야 되겠죠. 이 수식이. 중간중간에 넘어가는 걸 모르더라도 이런 부분들 또 외워주셔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만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요거는 그냥 나오니까요. 이거는. 요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서 요거를 또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장점은 뭐라고? 보선변피.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하다. 예? 보호, 선로의 이상전압이 낮아진다. 변압기의 단절연이 가능하다. 보선변 피레기 사용이 가능하다. 예? 전격전압이 낮은 피레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뒤에 가서 계유충차가 나올 겁니다. 단점이 계유충차. 개통의 과도한 정도가 저하된다. 유도장애가 초래된다. 충격이 커진다. 예? 기기에 차단 용량이 증대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 항상 끝에 가서 결론을 내려주시라고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론 개요. 본론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해가지고 중성점 접지 방식이다. 그러면 4가지를 설명해 주고 거기에 대한 특성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 결론에 가서 그런데 우리나라 계통은 뭐라고요? 비접지 계통을 안 쓰고 유효접지를 쓰기 위해서 직접 접지를 많이 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접지 계수가 뭐라고요? 아까 일선지락 시의 전압 상승을 적게 하기 위한 접지 계수가 75%가 이하가 돼야 된다면서요. 유효접지는. 근데 접지 계수가 뭐라고요? 대지전압과 성간전압과의 관계란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1.3배는 뭐였죠? 대지전압. 접지 계수는 성간전압이라고 했죠.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유효접지의 조건이 뭐라고요? 유효접지의 의미에서 일선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전압 상승은 평상시 대지전압이 1.3배. 여기서는 대지전압 상승과 대지전압이 평상시. 여기는 지락시의 대지전압과 평상시의 대지전압이 1.3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뭐라고요? 개통 성간전압과 75%. 그건 뭐냐? 일선지락시 고장시의 대지전압 상승이 성간전압의 75%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틀려지죠? 앞에서는 1.3배라는 건 대지전압과 대지전압이었지만 접지 계수가 나올 때는 성간전압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 접지 계수가 나왔죠? 접지 계수가 나오니까 성간전압분의 대지전압의 실효치가 이게 뭐라고요? 성간전압의 75% 이하가 되도록 75%가 넘어가면 그거는 아까 1.3배 이상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혼돈되지 않게끔 명확하게 의미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지전압과 대지전압을 비교를 하면 1.3배고 대지전압과 성간전압을 비교하면 75%고 왜? 예를 들어 지금 계산을 해볼까요? 루트 3을 나누면은 6600 같으면은 대지전압은 어떻게 되죠? 3810V입니다. 6600V면은 루트 3으로 나누면은
얘가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락사고가 나면. 이게 올라가더라도 요구의 75%가 되지 않게끔 올라가게끔 저항을 설치를 하면은 그게 유효접지다 이겁니다. 요게 접지계수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6600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아예 루트 3으로 나눈 3810V에서 1.3배 이하가 되게끔 대지전압을 기준으로 1.3배 이하가 되게끔 하는 게 바로 그게 유효접지 조건이고, 아니면 기준전압을 성간전압을 해가지고 얘가 올라가더라도 성간전압의 75% 이하가 되는 게 또 유효접지 조건이고, 그 두 개가 혼동되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성점 잔류전압 나오면 뭐라고요? 연가, 정전용량의 불균형. 근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 어떻게 해요? 정상 상태에서는 송전선의 연가가 불충분하여 대지정전용의 불평형에서 발생하고, 연가 불충분, 과도 상태는 어떤 게? 차단기의 개폐가 3상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무리 평형하더라도 개폐기가 3개가 이렇게 딱 열려져야 되는데 한 상이 덜 늦게 열려진다든가 하면 그때 순간적으로 정전용량의 불균형이 생긴다 이거죠. 과도 상태에서. 그래서 잔류전압에도 정상 상태하고 과도 상태가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전유도는 뭐라고요? 평상시, 전자유도는 지락고장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중성전 잔류전압은 평상시하고 과도 상태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있는 거죠. 그걸 머릿속에 명확하게 넣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면 그게 헷갈립니다. 막. 이 정의는 명확하게 넣어두셔야지만 나중에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성점 잔류전압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요. 잔류전압에 대한 대책은 뭐죠? 연가가 불충분하니까 연가를 충분히 해주면 됩니다. 그냥 답이 나오죠. 잔류전압에 계산하는 것도 연가를 계산하는 거니까 충전전류를 계산해서 충전 용량에 계산된 충전전류를 이용한 전압을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식이 나오겠죠. 이 수식. 이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왜 연가가 충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CA, CB, CC는 같으니까 CA하고 CB가 같으면 여기 0이 되죠. CB하고 CC가 같으면 여기 0이 되죠. CC하고 CA가 같으면 여기가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0이 된다. 이걸 줄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모가 작아지죠. 루트를 씌웠으니까. 요것도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작으면은 여기에 대한 전압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균등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리액터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직렬공진하고 병렬공진 있는데 소리액터는 피터슨 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C 접지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피터슨이 만든 코일인데요. L과 C의 병렬공진을 이용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케이블에는 C 성분이 있습니다. 정전용량에 의해서. 그럼 변압기에도 L 성분이 있죠. 그 변압기에다가 L 성분을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거기다 탭을 막 만들어 놨습니다. 그 C 성분에 따라서 그 L에 대한 탭을 조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병렬공진이 일으켜가지고 병렬공진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무한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못 흐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류를 못 흐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력계통에서 장애별 종류, 여기 보시면 유도장애 종류별 특성과 방지 대책,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주파 유도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정전유도가 문제가 되고 고장시에는 전자유도 문제가 된다. 정전유도장애는 뭐라고요? 총전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커피시던트 불평형. 그래서 여기 보시면 CS가 추가가 되죠. 그런 내용들. 전자유도 장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정전유도. 얘가 전자유도. 전자유도상에서는 여기 그림이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전자유도상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E는 마이너스 J-오메가 M, L, 3I0. 이 L은 거리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왜? 거리에 따라서 C 성분이 틀려지니까. L 성분이 틀려지니까, 여기서는. 그리고 M은 상호 인덕턴스고요. 거기 흐르는 지락전류에 의해서 또 틀려지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로 했죠. 아까
반대 방향으로 제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류가 흐르면은. 그래서 마이너스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로 개념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병행 길이는 5km까지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650V를 넘지 않아야 된다. 뭐 전자유도 전압이 송전선에서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3인자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여기 지금 M, I0, L 이게 3인자입니다. 이 세 개를 줄여주면은 예? 전자유도장에 대한 것들을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병행기를 줄인다. L을 줄여주죠. 그 다음에 차폐선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 상호 인덕턴스를 줄여주는 거죠. ML. 지락전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지락전류를 줄여주면 어떻게 되죠? 고장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그리고 지락전류를 줄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식을 알고 있고 그 공식에서 세 가지 줄여야 될 거에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 방법도 바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전력선 측에 대한 대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자유도장에서는 통신선 측에 대한 대책도 들어갑니다. 뭐 중간에 뭐 노이즈 커티아를 쓴다든가 아니면 분할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계기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통신선 측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고조파 유도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일선지락 유도장에 나오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차폐선 설치. 아까 그 개념을 보여드렸죠. 전력선이 뭐라고요? Z1. 차폐선은 ZS. 통신선 Z2. 그러면 얘가 Z1, ZS, Z2.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Z1S.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Z2S. 그러니까 여기는 Z1S가 되고, 여기는 Z2S가 되고.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뭐라고요? Z12. Z12가 됐죠. 그럼 아까 차폐선의 차폐계수가 뭐라고요? 1 마이너스. 밑에가 뭐였죠? 2개. ZS. 또. 그렇죠. 왜? 영향을 미치는 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이거에 영향을 미치고 요 자체의 임피던스에서 영향을 미친다니까 이 임피던스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작아지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차폐되는 내용들이 커진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이 수식이 그냥 나중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에는 안 쓴 거 이게 두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 Z1S하고 Z2S가 나온다 이거죠. 자꾸 헷갈려도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이 수식을 바로 쓰실 수가 있다.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나오면은 뭐 이렇게 쭉쭉 나온다. 그런데 결론은 뭐다? 여기 부분이 차폐계수다. Z12, ZS, Z1S, Z2S 나오나요? 나중에 이렇게 답안을 외우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중간에 과정이 틀리더라도 답안지를 써가지고 결론은 뭐냐? 중간에 있는 부분 다 못 본다 이거죠. 결론은 차폐계수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틀려지면은 답은 다 틀린 겁니다. 중간 과정이 어쨌든 간에 중간 과정은 안 보니까. 네? 차폐계수가 뭐라고요? 1-ZS, Z12. 근데 먼저 Z12부터 이게 워낙 크니까. ZS, 그 다음에 Z1S, Z2S 이렇게 나가도 된다 이거죠. 나중에 이상전압의 반사하고 투과파했을 때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면 전류일 때는 뭐 1이 먼저 나오고 전압일 때는 2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임피던스는 뭐가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또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그것도 외우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렇게 외우니까 좀 오래 가더라. 근데 그걸 외웠다라는 건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그 외운 걸 가지고 이해하는 걸 다시 또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차폐선에 대한 개수인데 차폐 효과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폐 케이블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통신 케이블에 대한. 이것도 수식이 똑같아지는데 여기서는 이런 부분이 이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금속 에피가 없을 경우, 금속 에피가 있을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이 조금 달라진다. 근데 뭐라고요? 금속 에피의 임피던스가 작으면 델타가 작게 되어 유도전압이 작게 된다. 아까 얘기했죠. 차폐선에 대한 임피던스가 작으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그쪽으로 통신선 쪽으로 많이 안 흐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폐계수가 커진다. 유도전압이 작아지니까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워드 작업한 건데 교재하고 똑같기 때문에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또 키워드 부분이 있는데요. 키워드가 또 김은진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 부분을 머릿속에 한번 또 넣고 가시는 게, 제가 그때도 이제 거리 계정기 할 때 아분가전, 직동, 다타 이렇게 였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제가 강의를 했던, 이거는 뭐냐면 또 제가 강의했던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키워드를 만든 겁니다. 제가 아분가전, 직동, 다타라고 맨날 얘기하니까 그분은 아분가전, 오타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외우기 쉽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 10장이 아니라 6장이니까. 자,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 뭐냐? 절통부항. 절과봉은 통지라고 했죠. 절연랩에 통신선 유도장에 보호계정기 동작 안정도 쪽으로 이분은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성점 접지 목적, 유효접지. 유효접지 아까 얘기했던 75%다 나오지? 1.3배. 이렇게. 중성점 접지 방식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이해를 한 거고. 아까 저는 절과 보건 통지로 했죠. 이 사람은 건절과 보통지. 여기 좋게끔. 그렇게 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절연 부분이 어디냐, 단절연 여기 있죠. 유효접지는 저감절연, 단절연이다. 예? 비유효접지는 전절연과 균등절연이다. 근데 얘하고 얘는 똑같다고 그랬죠. 얘하고 얘는 똑같다고 그랬죠. 예? 이거 헷갈리네, 저도. 또 이따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오래되면 이게 혼돈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소리액터 접지. 피터슨 코일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PC 접지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런 부분은 맨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잔류전압. 뭐라고요? 연가 불충분. 정상상태. 과도상태. 차단기 개폐 3상 동시 부족 시. 단선사고. 이런 게 있다. 대책은 연가 소리액터 탭 조정.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이 쓰는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항상 요거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요거만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거추장스럽게 많이 쓰실 필요가 없고요. 요거 내용을 들어간다면 거기에 적절한 수식과 그림이 들어가면은 전달 효과가 커진다. 유도장의 종류. 유도장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주파유도. 정전유도는 평상시, 전자유도는 지락사고시. 상호작용 종류냐, 인덕턴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고 그 암기를 하셨다고 쓰시면 되고요. 전력선측에 대한 대책. 이렇게 전거거, 차폐.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시커먼색으로 약간 해놨죠. 전력선측에 대한 대책과 통신선측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고주파에 대한 또 대책들 또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발변전소의 접지 설계도 넣었다 이거죠. 유효접지 조건에서 중성점 접지 방식. 비교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도 넣어서 좀 같이 보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분은 전체적인 안목을, 이분이 저한테 6개월 듣고 50 몇 점 맞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50 몇 점을 맞을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수업을 듣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그날 수업 들은 거를 요약해서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가져오면 제가 그 답안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설명 드리는 게 바로 점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풋을 주지 않으면 제가 아웃풋을 못 내보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그거는 여러분 몸에 배겨야 되니까. 자꾸 써 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해 나가셔야지만 됩니다. 1시간이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요약 부분은 항상 먼저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내가 거기에 지금 설명드렸던 요 5가지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머지는 좀 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5가지는 이번 시간에 꼭 암기를 하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이해하고. 그럼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교재를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